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초강좌 제 8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7절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말 그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이거를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항상 출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기 목차가 이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할 때는 이게 부동산 정책을 말하죠.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이게 금융시장 개입한 금융정책이 되겠죠. 두 가지 이제 목차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정책으로 따른 정책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개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해 주게 돼요. 거기 보시다시피 직접적 개입 방법, 그리고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은 그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그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서 해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시장은. 근데 시장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해결책을 시장 스스로 취한 결과물이 정부가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정부가 시장 비켜 해놓고 시장이 해줘야 될 역할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거, 이거를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접적 개입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충분히 시장 안에서 발생된 문제는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다라고 믿음감을 주는 겁니다. 다만 시장이 좀 힘들어하면 북돋워주기에서 지원해주고, 시장이 조금 더 흥분되어 있으면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약간 통제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시장 기능에서 해결하는 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직접하고 간접적 개입 방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타이틀이 방법이야, 방법. 그러면은 오지선다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다음 중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네 가지가 직접 방법이고 하나 간접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지문으로 냈죠. 계속 출제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뭐는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한다 해놓고 세 개 정도를 집어넣고 두 개는 직접에 해당되고 나머지 하나를 간접적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하고 간접적 개입 방법에 대한 종류를 출제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종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면 직접적 방법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래 가격은 시장 안에서 스스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결정이 돼야 돼. 근데 시장 안에서 스스로 결정된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지정해 주는 거를 가장 강력한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나왔죠? 분양가라든지 임대료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안 나와. 임대주택이.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이제 줘버리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는 주택정책에서 나오는 직접 개입 방법이고, 그리고 뭐 시험에 이제 작년에 28회 때 나왔었던 토지은행 제도라든지, 또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하죠. 그리고 강제로 이제 소유권을 통제하는 이제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등등등등등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몇 가지가 예를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직접 개입 방법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개입 방법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있죠. 각종 보조금. 명칭 열 불문하고 보조금이라고 나온 건 무조건 다 간접 개입 방법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간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금. 명칭 열 불문하고 각종 부담. 공법 시간에 많은 부담금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학개론에서 주로 나오는 부담금은 이제 개발 부담금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개발 부담금이 간접인데 직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27회랑 26회 연타석으로 정답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부담금, 그리고 각종 세금,
보유세를 늘린다든지 종합부동산세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금 정책, 그러니까 보부세라 그래요. 하도 많이 나와서 보부세 할 정도인데 보부세, 각종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각종 세금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리는 게 전부 다 간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외곽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대출, 그러니까 대출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대부 비율, DTI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금융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는 게 전부 다 간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행정상 지원해줘가지고 정보를 공개해준다든지, 그까지 정부가 간접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만들었던 실거래가 신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장의 정보를 이제 그 부동산 정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보 탐색 비용을 이제 줄여서 그 시장에 이제 왜곡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죠. 그래서 이 직접적하고 간접적 개입 방법은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거 말고는 안 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 시장 개입 방법 말고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죠. 이거를 정책으로 따지면 정책 기능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정책 근거다. 개입한 근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하고 이유 두 가지 가지고 하죠. 그럼 이유 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입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눠집니다라고 질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보통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 쓸 때 이렇게 안 쓰는데 정치적 기능이라고 경제적 기능으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잘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이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정치를 이제 여기에 키워드가 되는데 정치랑 경제 단어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약자를 배려하는 느낌이 강하냐면은 정치란 말이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이 강해요. 경제는 시장 자체이기 때문에 시장은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기능은 보면은 시장에 보면은 시장에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 그랬죠. 비싸서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약해가지고 시장 진입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제 주변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력이 안 돼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장은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냉정하게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에서 외톨이로 주변인을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돼. 그런데 시장에서 버림받은 주변인 사람들조차 정부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를 배려한다는 논리가 정치적 기능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는 사회적 기능이라 그러기도 하고 정책적 기능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약자의 배려적인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로 달성이란 말이 키워드가 돼요.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근데 구매력을 이미 충분히 갖춘 계층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구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념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봤을 때 상대적인 면에서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키워드가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즉 정치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뭐를 할까 해봤더니 약자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약자를 배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썼던 거야 옛날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주택 정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한 문구가 되냐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은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정치적 기능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했을 때 구체적인 주택 정책은 그래서 뭐가 많이 출제되냐면은 임대주택 정책이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은 항상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주택 정책은 따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책을 계속 가지고 제시합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 나중에 내용을 공부하실 것이고, 그리고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져버리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그래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동산 정책론 문제가 4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택정책에 나왔었죠. 5개 지문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3가지가 내용을 섞어서 출제한다. 이거는 시험의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전부 다 여기서 다뤘었죠. 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개입이었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직접이었었고 임대료 보조금제도 요건 간접입니다. 그래서 3가지 정책 중에 규제하고 공급은 직접이고 보조만 간접적인 정책이다. 그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적 기능은 주택정책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고요. 이 주택정책은 우리 시험 주제에서 별도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정책론 후반부에서 따로 이제 문제를 구성하고 기본서에서도 별도로 이제 아마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경제적 기능은 뭘까? 진입장벽이 있는데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지불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원을 배분받아야 돼. 근데 시장에 집어넣는데 뭐죠? 시장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자판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자판기에 커피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배려하는 것이 돈이 없으세요? 제가 자판기 커피값 지원해 줄게. 이게 이게 정치적 기능이고 돈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버튼 눌렀더니 이게 뭐죠? 커피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자판기라는 시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든요. 가격도 왜곡되고 이거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거를 뭐라 한다? 이거를 경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이 망가졌다. 경제적 기능의 키워드는 결국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라면 요즘에 잘 안 나오고요. 요 말이 자주 나와. 자주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출제한 적이 최근에 아마 기출문제집 보시면 접하실 텐데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지문이 있습니다. 글자 하나 틀을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적인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논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용을 전개할까 해봤더니 사회적 목표라는 이 논리는 말씀드렸던 주택정책이라는 별도의 테마 안에서 문제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시장 실패를 따로 논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연관돼서 요거를 같이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타이틀 안에 같이 출제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도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출제가 됐냐면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망가졌다는 뜻이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란 뜻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 이론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럼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문제 자체였었어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었어. 그럼 지금 저거들을 5가지 중에 4개가 나왔었고 하나가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의 성립 조건 아까 4가지 중요한 거 있었다 그랬죠?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존재하고 그 상품이 동질을 하고 이게 제험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도 완전한 정보 공유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정책론 풀 때도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요거 하셔야 될 내용은 시장 실패라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일체 상황을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물어보지 않아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뭐고 배분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논리야. 그냥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억하셔야 돼.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종류를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박스 안에 있는 종류가 있죠. 5개 적어드려서 5개 말고는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4개가 나온 거야. 원인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경종을 따져서 보면은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외부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올해 단독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단독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 아까 종류주만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 우리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중에 단독 샷으로 출제했던 건 2개밖에 없어요.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2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목차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차 위주로만 적어보고 기본서 할 때 이제 내용이 어떤 뜻인지 그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 2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독과점 기업의 존재라는 게 있어요. 독과점 기업의 존재. 독은 혼자고 과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이제 규모의 경제.
그리고 5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건 시장 실패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원인은. 이 세 가지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이 중에서 외부효과는 특히 많이 나와서 별도의 목차를 한번 잡아보고 그 밑에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이 공공재는 특별하게 다양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상으로 동그라미 1번이 개념이 나옵니다. 공공재는 소비면이라고 나와야 돼요. 공공재를 소비하는 소비면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이라는 거를 갖춘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공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재. 공공재의 반대말이 민간재가 있어요. 민간재는 뭐하고 뭐를 갖췄겠어요? 민간재는 경합성하고 뭐가? 배제성이라는 걸 갖추게 된 자를 민간재다라고 합니다. 민간재는 민간기업이 생산하겠죠. 그럼 경합하고 비경합은 뭐고 배제하고 비배제는 뭐라라고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민간재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음식이 정해져 있다. 뭐 치킨이 있다. 치킨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갑하고 을이 치킨을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먼저 갑돌이가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갑돌이가 먼저 소비합니다. 선소비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갑돌이가 먹고 나서 치킨 남아있는 90%를 먹었다. 충분히 먹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갑이 먹고 난 나머지 10%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간재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경쟁 과정에서 승자 있죠.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이 먼저 소비하고 남아있는 물건을 다음 사람이 소비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도착한 사람, 그러면 병파리는, 을순이는 10% 먹어서, 그럼 나중에 3등으로 온 사람은 치킨 먹고 싶어도 치킨이 다 없어졌으니까 소비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민간재 같은 것은 내가 충분한 소비를 하려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 과정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경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공재는요, 공공재는 비경합성이야. 공공재는 시장, 어떤 이제 민간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양이 공급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공재 하면 그 자연 경관이에요. 설악산을 구경을 해요. 그럼 설악산은 이제 관광지에 나오는 관광지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자연적으로 주어진 공공재 중에 하나가 관광지입니다. 그럼 설악산을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갑돌이가 먼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설악산 구경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올라갔어요. 야호학에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음 사람이 올라간 그 설악산 경치를 봐야 되는데 그 먼저 도착한 사람이 봤던 그 경치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다음 사람이 와도 먼저 본 사람이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 3등, 4등, 5등, 100등, 1000등까지 온 사람들이 그 구경한 경치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연 관광지 같은 것은 먼저 그 관광지를 이제 구경했다,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소비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소비량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경쟁하면서 소비할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네. 이거를 뭐다? 사이좋게 소비하는 공동소비 개념이 나타나. 그래서 비경합은 공동소비가 돼. 공동소비. 그래서 질서 있게 줄 서서 기다렸다가 순서 기다려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약수토의 약수물도 대표적인 공공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소비했던 약수토의 약수물이 바닥에 나지는 않잖아요. 다음은 그 줄서서 두려박가지고 기다려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서로 뒤죽박죽 돼서 막 싸워가지고 경쟁해서 내가 소비해서 이겨야지라는 경합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등도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공공재 중에 하나예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요. 가로등 불빛이 있어요. 근데 갑돌이가 그 앞을 지나갔다 그래서 가로등 불빛이 흐려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 사람 똑같이 지나가고 똑같이 지나가. 다리도 공공재 중에 하나예요. 다리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다리를 자동차 타고 끌고 갔어.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간 길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사람 지나가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그래서 뭐죠? 이제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는 뭐다? 비경합성의 성질이다. 이거를 공동소비 개념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 민간재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제성이란 말은 치킨 한 마리를 구매하는데 만약에 10,000원이다. 가격 10,000원이 책정됐어. 근데 갑돌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지금 7,000원 있어.
그럼 7천 원 갖고 10,000원짜리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할 수 없어. 그래서 민간재는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이거를 뭐다? 배제성이라 그래. 근데 공공재는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이용한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무임차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배제성이 무임차자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지나가요. 다리를 그냥 우리가 공짜로 막 이용하잖아. 이렇게 관광지도 공짜로 막 이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민간재랑 정반대의 개념으로 소비면에서 뭐하고 뭐를 갖췄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자를 뭐라 그런다? 그리고 공공재다 그런다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 이게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단어가. 비경합은 사이좋게 소비하는 공동소비고 비배제는 그걸 공짜로 이용하는 무임차자 문제가 발생하더라. 근데 이게 왜 시장 실패가 되냐, 원인이 되냐면은 이거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야.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이렇게 나.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한다면 가정해 보세요. 민간 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준다면 가정해 보세요. 공원을 하나를 만약에 노원 지역에 공원이 한 10개가 필요하다. 공원이 10개 필요해요. 노원 지역에. 근데 하나당 1개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10억이 든다. 그러면 총 공원 10개 만드는데 100억이라는 자금이 이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이 공원을 조성을 해줬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공원을 이용한다. 공원을 조성해줬다. 근데 공원을 산책하러 저희 공짜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공짜 이용한 비배제성이야. 근데 공원을 이제, 누가 공원 산책을 했다고 해서 그 산책하는 길이 사라지지 않잖아. 뭐죠? 비경합성이야. 그래서 아침 새벽에 보면 사이좋게 운동해서 하이파하고 뭐 캡셔가지고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민간 기업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00억 들어서 공원을 조성해 준다? 그럼 다 공짜로 다 공동으로 이용하네? 그럼 우리가 투입된 100억은 회수할 수가 없겠네? 그럼 시장에 맡기면, 지금 민간 기업한테 이윤적인 면에서 맡긴다 그러면은 이 공공재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있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10개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공공재 사적 생산량이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은 공공재는 나올 수가 없어. 가로등 안 만들어요. 다리 안 만들어. 도로 안 만들어. 그리고 뭐 이제 관광지 조성하겠어? 조성도 안 해요. 이렇게 공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민간기업 맡기면 안 만들어. 근데 공공재는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민간재 같은 것은 본인이 만약에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다? 10,000원 지불하면 되고요. 2마리 먹고 싶다? 20,000원 지불하면 돼. 그러니까 본인이 지불한 만큼 자원을 배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공재는 이 공공재 다 공짜로 이용하는 성질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투자한 자본 회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간기업 맡기면 안 나와. 근데 정부가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가로등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도 조성하고, 관광 유치해야 되고, 많은 공공재 관련 관광지도 조성하는 많은 공공재를 만들어야 돼. 근데 관광지를 만들면 어떤 사람은 관광지에 1년에 여러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재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먹고자 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되지만은 공공재를 만들어봤자 누가 많이 이용하는지 적게 이용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 이용하는 만큼 그러니까 요금을 지불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공재를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똑같이 가정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공재를 우리가 공급해주면 똑같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똑같이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게 뭐다?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정부가 민간한테 맡기면은 공공재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맡기면은 안 나오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게 돼 있어요. 직접. 다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데 정부도 공공재 만드는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용한다 가정에서 강제로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공재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원을 근린공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이미 비용을 지불하신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용 지불한 거를 이제 내가 적게 지불했던 느낌 들려면은 공원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 많이 산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가로등 불빛이 있으면은 가로등 빛을 왔다 갔다 여러 번 자꾸 하셔야 돼. 그럼 상대적으로 단위당 지출한 비용이 적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공공재라 그래서 정부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직접 공급했던 시설 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민자도로 같은 거야. 근데 민자도로 같은 것은 이거는 민자도를 어쨌든 이용한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용했을 때 길이 없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민자도를 이용하는 것은 민자도로는 경합성의 성질이 아니라 얘는 이제 비경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배제성까지 가지면은 민간 기업들이 민자도를 안 만들 거 아니야. 다 공짜로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배제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민자도로는 비경합성과 배제성의 성질을 가지게 돼. 배제성을 가진다는 것은 민자도로를 이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이용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자도로를 출입할 때 거기에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비용을 부과해가지고 이용한 만큼 당신들이 우리가 만든 이 민자도를 이용하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민간 기업한테 맡겨서 민간에서 공급하게 만드는 역할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부동산 개발론 할 때 별도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험에 나올 때 공공재를 최근 20회 위에 2번인가 정답으로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 다 공공재를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한다. 즉 과소 생산하게 되는데 이거를 과다 생산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소라는 말을 보시되 근데 과소가 핵심이 아니야.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민간에 맡기면 과소 생산하냐? 그 이유가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 때문이다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다 공짜로 이용하니까 민간 기업들이 공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공재는 이제 요 단어들, 비경합, 비배제, 비경합, 공동수익, 비배제, 무임차자, 그래서 시장 맡기면 과소생산, 정부가 직접 공급다. 끝! 이거 말고는 안 나와. 다른 이제 실제적인 뭐 공공재 예를 드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외부 효과야.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논리는 이제 16페이지에 개략적으로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도 중에서 외부 효과는 따로 논합니다. 외부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부동성 할 때 외부 효과 잠깐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건드린 건데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것은 개념을 좀 길게 쓰면은 길게 쓴 이 지문 안에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가 있어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경제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네. 통하지 않고 그럼 경제 주체 어떤 시장 안에서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외부 효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어떤 시장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이 을을 대상으로 경쟁을 한 거야. 근데 갑이 을을 한 행위가 시장 바깥에 있었던 병파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할 때는 키 문구가 시장기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제3자란 말하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요 세 가지 문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세 개를 다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외부 효과 개념을 설명하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출제원들이 당연히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요거를 생략을 하되 요거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생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다. 요거는 생략하지 않고 그냥 문구를 개념할 때 그대로 써주게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행위가 제3자한테 미친 영향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제3자한테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 종류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정의해볼까라 그러고 이거를 똑같은 말로 외부 경제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또는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 정외효과는 제3자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부의 외부 효과는 제3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정외효과의 경우 부의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출제원들은 이 주제가 이제 문구상에 나온 내용들이 정인지 부를 낸 것인지 판단하게 만드는 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표안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정외효과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적 편익하고 사적 편익은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익이 있어요. 제3자 편익을 말합니다. 사회 전체 편익. 그리고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정외효과 같은 것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야. 더 크고, 그리고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큰 행위를 뭐라 그런다? 정의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 현상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 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비용을 많이 지출해. 근데 본인은 비용만 지출하지 그 혜택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가 가져가는 게 대표적인 정외효과입니다. 그래서 정외효과를 많이 드는 예가 대표적으로 공원을 많이 들어요. 아니, 공원이 아니라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가장 대표적인 정외효과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순수 자원봉사를 말합니다. 그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시간과 돈하고 건강을 해치면서 자원봉사 행위를 해요. 근데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를 우리가 정외효과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논리야. 근데 문제는 정외효과가 나타나면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부효과 같은 것은 반대야. 부효과는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거는 사적 편익이 훨씬 더 커요. 부효과는. 그 비용을 따지다 보면은 이건 어느 게 더 크다? 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를 유발시킨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 부담은 사회가 떠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외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정외효과라고 그러고 부효과는 나만 살자 다 죽어라 논리가 부의 외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효과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해 공장이야. 공해 물질을 유발시키면서 공장 운영하는 사장님은 공해 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설치하지 않은 거야. 그럼 공장 운영할 때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은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 오염물질이 대기를 막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폐수도 나가고, 연기도 막 나가고, 그러면은 그 부담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파트도 창문도 못 열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돼. 그게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근데 시장에 맡기잖아요. 시장에 맡기면은, 이게 문제가 돼. 시장에 맡기면은 이제 시장은 민간기업한테 맡겼다 보세요. 민간기업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기심을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이기적 동물이라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윤을 추구하기 여러 가지 행위를 해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어. 근데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과소 생산이 돼요. 그리고 과소 생산하니까 혜택 보는 사람도 적어. 과소 소비가 이루어져. 이 과소 생산, 과소 소비가 뭐라는 것은 기본 강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예정입니다. 함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부의복 같은 것은 시장에 맡기면 얘가 지나치게 과다 생산이 되고요. 과다 생산되니까 원하지 않는 소비가 과다 소비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시장에 맡겼어. 그 자원봉사, 여러분들 같으면 자원봉사 하시겠어? 자원봉사. 어떤 사람이 갑돌이가 자원봉사 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현재 10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전에는 100억이었었어. 지금 자원봉사 하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재산도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원봉사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해. 집에서도 쫓겨나고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즉 정을 유발시킨 사람은 본인의 이익을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대가 없는 메아리가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맡기면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이 자원봉사 같은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 같은 하시겠어? 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적게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 보는 사람도 결국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는 지나치게 과다 생산이 돼. 왜냐? 공해공장을 유발시킨 사람은 본인이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잖아. 돈을 많이 버는 행위구나. 그래서 이거를 부를 유발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돈을 많이 버니까. 대표적으로 이것도 저런 것도 있어요. 소음도 대표적이야. 소음도 시장에 맡기면은 이게 막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음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만족감이 큰 거야. 근데 피해는 다 주변 사람들 얻어요. 층간소음 문제도 대표적인 불을 유발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흡연도 마찬가지야. 담배 피우는 분들은 본인은 좋아. 근데 피해는 주변 사람들 다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시장에 맡기면은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보니까 비용은 적어지고 이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야. 부는 엄청나게 발견이 돼요. 불법 주차는 본인은 좋잖아. 많은 사람들 통행에 저해를 주고 안 좋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악취를 유발시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구 끼는 것도 마찬가지야. 방구 끼는 사람들은 방구 껴가지고 엄청난 본인의 이익을 얻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고통을 가져다죠.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을 유발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요.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희생만 하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을 유발하는 이 행위가 필요하긴 해요. 자원봉사,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는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억제할 필요 없어.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누가 개입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까? 요거를 보면은 생산 소비가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생산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증가시키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정부가 개입할까? 정을 유발시킨 사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희생하고 혜택 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든요. 그럼 정부가 대신 대가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대가.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걸 지불해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해주는 민간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민간 기업한테 당신 정을 유발시킨 공원을 한 이 지역에다가 10개를 배국들이 10개 했네요.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줄게 공원할 때.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기업한테는 10년 동안에 우리가 세금 감면해주고 세금 조사하지 않게 이런 걸 혜택을 주게 돼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거 감면합니다. 세무조사 안 한다고 얘기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야. 누가 혜택 대신 주는 거야? 정부가 대신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에 불을 유발시키는 사람은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주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 생산 소비를 어떤 식으로 억제시키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부가 이거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이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용도지역지구제예요. 용도지역제는 용도를 지정해서 강제적으로 불을 유발하는 행위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흡연 금지 구역이야. 여기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동네는 이 지역은 또 공해공장 못 들어섭니다라고 법적으로 강제로 불을 유발하는 행위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 같은 걸 부과를 해. 그리고 벌금 같은 것도 과징금 같은 거 때리게 돼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과징금 10만 원 이게 부과하잖아. 흡연 금지구에 담배 피우는 10만 원 부과하고 불법 주차 얼마 부과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은 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을 유발시킨 사람이 그 행위가 좀 스스로 억제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징금이 너무 약해. 불법 주차, 저도 불법 주차 좀 하는데, 큰일 나네. 그리고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 금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다. 버스 정류장 안에서, 그럼 벌금 같은 거 한 1조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못 펴. 그리고 공해공 물질 유발시키는 악덕 회사가 망할 정도로 그냥 과징금 확 때려버리는 거야. 10조 때려버리는 거야.
근데 과징금을 아무리 했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기업이 어떻게 되고 그 근로자들 어떻게 해가지고 기업 산업 발전 육성 어쩌고 해서 과징금이 줄어들어서 거의 불을 유발시키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이익보다 나중에 제재받는 금액이 훨씬 더 작아서 불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 편익적인 면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어느 게 크고 작고라는 거 판단해서 정의인지 분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문제가 나오고 정의인과 분경우에 과소다 과다라는 거를 또 연결시켜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기본서 나오면 거 보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논해 보겠지만은 그래서 외부 효과 같은 것은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오답을 만들 수 있고 이건 함정인 지문도 만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개입 방법, 개입하는 이유, 정치 경제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시장 실패. 시장 실패의 원인 여러 가지 중에서 공공재랑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 효과 별도로 해가지고 외부 효과지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30회 때도 이 형태에서 최소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본서 나오면은 잘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기본 강의할 때 이건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론에 대한 스타트가 되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제8절 임대주택 정책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정치적 기능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요 세 가지 정책에 대한 논리가 언급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모르면 이거 못 풀어. 수요 공급에서 정확하게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 주택 정책에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 배양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제가 문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임대주택 정책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택정책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투자론 일부 말씀드리고 금융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기초 강좌를 간략한 게나마 마무리 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장 개입 되게 중요해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